타크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일본 남자 타크야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하는 책은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님의 한 남자입니다. 원작은 일본어지만 오늘은 한국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속 한 남자가 과연 어떤 남자일지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 남자, 히라노 게이치로 소설, 양윤옥 엄김. 동네 사람들 사이에 문구점 리의 남편의 부부가 퍼진 것은 2011년 9월 중순의 일이었다. 그 해는 모두가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기억하지만 미야자키현의 정확히 한가운데에 자리한 S시에서는 오히려 이 작은 죽음이 인사에 남아있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인구 3만 명 남짓한 이 작은 시골 동네에는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토옥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민도 드물지 않아서 리에의 어머니 같은 이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지도를 들여다보면 규슈 산맥을 넘어 구마모토에 이르는 메라카이도라는 그 도로가 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직접 가보면 실제로 지도에 나온 그대로 단순한 구조의 도시다. 남동쪽에 미야자키시까지는 차로 40여 분이 걸린다. 고대사 좋아하는 사람은 S시라고 하면 시내의 거대한 고분군이 금세 머리에 떠오른다고 한다. 프로야구 애호가에게는 구단의 스프링 캠프지로, 또한 댐 애호가에게는 규슈 최대 규모의 댐으로 알려진 상당히 특색이 있는 도시지만 리에는 역시나 이 지역 사람답게 그중 어느 곳에도 예전부터 별 관심이 없었다. 다만 나중에 그 거분군 공원의 빛나무만은 특별한 애착의 대상이 되었지만 인구 감소가 뚜렷해서 1980년대에 산간부의 작은 마을이 집단 이주로 폐촌이 되고 2007년에는 그 마을을 테마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개되면서 한동안 시내 곳곳에서 폐허 마니아라는 낯설고 어쩐지 사람을 얕잡아 보는 듯한 관광객들이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인구 감소가 뚜렷해서 1980년대에 산간부의 작은 마을이 집단 이주로 폐촌이 되고 2007년에는 그 마을 테마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개되면서 한동안 시내 곳곳에서 폐허 마니아라는 낯설고 어쩐지 사람을 얕잡아 보는 듯한 관광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시내 중심부는 거품 경기 때 그나마 재개발로 반짝 기세를 올렸지만 이제는 고령화로 줄줄이 문 닫은 상점들만 늘어서 쇼와 거분군이라는 한탄을 자아내고 있었다. 리에의 본가 세이분도는 그 메라카이도 상점과의 딱 한 곳 가까스로 남아있는 문구점이다. 리에의 만부 다니구치 다이스케가 이 도시로 이주해 온 것은 마침 그 폐촌 다큐멘터리 영화가 화제거리가 되기 조금 전의 일이었다.
임업을 생계의 방편으로 삼거자 무경험자로서 35세 이토 임산에 취업해 4년 남짓. 사장이 경탄할 만큼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이 벌채한 삼나무에 깔려 죽었다. 향년 39세였다. 과묵한 편이었고 직장 동료 외에는 딱히 얘기하던 친구도 없어서 그의 신원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리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수수께끼라고 하면 수수께끼였지만 뭔가 남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것도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시골에 이주해온 타건 사람이라면 별반 드문 일이 아니었다. 다니그치 다이스케가 다른 이주자들과 다른 점은 이 도시에 들어와 채 1년도 안 된 사이에 문구점 딸 리에와 결혼했다는 것이었다. 리에는 조부 때부터 이어온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아는 문구점의 외동딸로 약간 남다른 때는 있지만 생각하는 게 번듯한 믿을만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놀라기는 했어도 최소한 그녀는 그자에 대해 잘 알아보고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해 결혼했을 거라고 다들 받아들였다. 동네 사람들이 다니그치 다이스케의 과거를 이래저래 캐보는 것은 그걸로 일단 드르뭉술하게 끝이 났다. 물론 가정을 꾸리면 정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토 임산의 사장도 점잖은 편이더니 의외로 호투를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감탄하면서 누구보다 이 결혼을 기뻐했다. 시청에 유재하였던 대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이상적인 사례로 손꼽혔다. 리의 남편이니까 라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니그치 다이스케의 인품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좀 심술사납게 험담을 부추겨봐도 오히려 마뜩지 않은 얼굴로 대부분의 사람은 조용히 그를 변호했다. 모두가 그를 귀하게 여겼다 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음울한 사람이라기보다 점잖은 사람이라는 느낌이어서 자기 쪽에서 먼저 나서서 남과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말을 건네면 의외로 환하게 응해줬다. 독특한 차분함이 있어서 사장 이토는 그 친구 아주 물건이야 라고 팔짱을 끼며 말하곤 했다. 화를 내거나 비뚤어지는 일 없이 늘 온화하면서도 작업의 위험이나 비효율에 관해서는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너던 제가 다 바라는 벌채 현장에서는 대화는 거칠고 신경이 거들서는 것이 되기 십상이지만 신입 직원인 그 한 사람이 들어온 것만으로 실제로 트러블 건수도 줄어들었다. 전기톱 벌채 작업에서부터 조제 기계와 목재 하역 기계 운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제 몫을 해내는데 대략 3년이 걸린다고 하는 업계이지만 다니그치 다이스케는 1년 반 만에 충분한 신뢰를 얻기에 이르렀다.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대부지면도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들 건강했다. 한여름 불볕 더위에도 한겨울 차다찬 진흙개비에도 묵묵히 일해 몰두하고 너무 불평이 없는 바람에 나이 많은 현장 지휘자는 힘들면 말하라고
먼저 제안할 정도였다. 체형이라는 것은 특히나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이지만 이터는 다니그치 다이스케만은 그야말로 인재를 제대로 뽑았다고 동업자에게 여러 차례 자랑했고 그건 역시 그가 대절이기 때문일 거라고 내심 짐작하기도 했다. 3대를 이어온 이토어 임산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직원은 처음이었다. 다니그치 다이스케가 사망한 뒤 리에를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이웃 사람들은 그 아이도 참 부절이 안 맞네 라고 진심으로 동정했다. 부절이 안 맞다는 것은 운이 없다는 뜻이다. 이건 이제 고어가 되었지만 규슈에서는 아직도 사투리로 남아있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긴 인생 경험에 비춰보면서 연민과 함께 절절히 입에 올리는 말이다. 물론 큐슈 사람들이 유독 타지 사람들보다 극단적으로 운이 나쁘다거나 운명론적이라는 건 아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엄청난 불행이라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다. 행복한 사람은 이를테면 세상 물정에 얻은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로 불행을 경험했던 사람은 절실한 소망으로서 그렇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할 만큼 엄청난 불행은 아무래도 두 번, 세 번 끈질기게 같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들개 같은 때가 있다. 사람들이 액막이굿을 하거나 개명을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잇따라 엄청난 불행이 덮쳐들 때다. 다니그치 다이스케의 뜻밖의 죽음을 포함해 리에는 그 시기에 사랑하는 이들을 연달아 3명이나 잃었다. 리에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S시의 본가에서 살았지만 그 뒤 가나가와현의 대학에 전학해 그쪽에서 취직을 했고 25살 때 한 차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큰 아들 유토는 공측 사무소에 근무하던 그 첫 남편과의 아이다. 그리고 들 사이에는 려라는 이름의 둘째 아들도 있었다. 려는 2살 때 뇌종양 진단을 받고 치료할 반도도 없이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행복한 소녀 시절을 거쳐 어른이 된 리에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엄청난 슬픔이었다. 리에는 료의 치료를 들춰싸고 남편과 대립했다. 그리고 그때 입은 상처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었다. 료의 장례식 후 이제부터 다시 셋이서 함께 열심히 살아보자는 남편을 향해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혼 조정은 서로 다투고 다툰 끝에 11개월 만에야 합의에 도달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난 덕분에 남편 쪽에서 한사코 놓지 않으려 했던 친권도 그녀에게 돌아왔다. 결혼 이후 그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시부모에게서는 너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거칠게 매도하는 엽서가 도착했다. 그리고 그 얼마 뒤에는 미야자키 본가의 아버지가 급서했다. 리에가 유토를 데리고 본가에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 리에의 처지가 이웃 사람들에게 특히 딱하게 여겨진 것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참 괜찮은 아이였기 때문이다. 자그마하고
사랑스러운 품모에 항상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남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생각을 소중히 간직한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침착한 분위기인 데다 어느 쪽인가 하면 말수도 적은 편이어서 별스러운 것도 없는 어느 순간에 친구에게서 곧잘 니의 무표정 또 나왔다 라고 놀림을 당하기도 했다. 모범생 타입도 아닌데 성적이 우수해서 그녀가 인근 고교가 아니라 버스로 편도 1시간이나 걸리는 미야자키시의 명문고에 합격했을 때도 친구들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조용한 학생이었던 편치고는 교실이나 복도에서 멀찌감치 그녀를 바라보며 은밀히 영심을 품는 남학생이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한 학년에 반드시 2~3명은 있었다. 부모님은 요코하마의 대학을 나와 신출내기 공축가와 결혼하고 귀한 2아이를 낳고 사는 외동딸이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그 흐뭇해 보이는 표정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자는 없었다. 즉, 리의 인생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뭔가 지금과는 다른 것이 되었어야 했다. 동창에서부터 이웃 어른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그녀의 행복을 의심한 자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어린 아들을 잃을 때다 이혼까지 하고 고향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엾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보람 없음에 무어라 말할 수 없이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그런 것이었나 하고 불안해졌던 것이다. 거기에 또다시 재혼한 남편마저 겨우 3년 9개월 만에 앞세우고 말았다. 그런 리의 남편이라는 의미에서도 다니구치 다이스케를 사후에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다이스케를 처음 만났을 무렵 리에는 어머니를 대신해 문구점을 꾸려가고 있었다. 계산대에 서거나 거래처인 기업가 시청,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 등에 자동차로 사무용품을 배달을 해가면서 날마다 멍하니 보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저마다 위로를 건넸지만 아버지 때부터 대기업 통신 판매 회사의 대리점 업무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 고객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실은 그런 이들을 마주하는 게 더 마음이 편했다. 혼자가 되면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 자주 울었다. 죽기 한 달 전쯤이었을까 의사와 상의하기 위해 별실을 떠났다 돌아왔을 때 조용히 천장을 응시하고 있던 료의 옆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어떤 것을 감지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했을 터인 사고 능력이 단지 바짝 다가온 죽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만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물론 자신의 신상에 일어난 무서운 사태가 대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알지 못했을 때지만 리에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 서 있는 것도 여의치 않아 얼굴을 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했다. 남겨진 큰아들 유토의 성장을 생각하면 이제는 가능한 한 환한 얼굴로 지내야 할 터였다. 유토 본인은 아직 어린 탓에
죽음에 대한 둔감함으로 시골로 내려온 뒤로는 의외의 일만큼 쾌활해서 그게 그나마 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도 컸다. 평생 단 한 번도 딸에게 큰소리 내는 일 없이 언제라도 아낌없는 애정을 쏟아준 아버지였다. 특별한 신앙은 없어서 뭔가는 정토종의 이른바 장례식 불교였지만 저 세상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로서 손자 료를 돌봐주는 모습을 자주 떠올렸다. 그러면 조금쯤은 마음이 편해졌다. 실제로 어머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리에에게 말하곤 했다. 료 혼자 외롭지 않게 네 아버지가 좀 일찍 가주신 게야. 틀림없이 손자가 걱정되어 뒤따라갔을걸? 리에가 아직 갈 때가 아니니 내가 대신 가야지 라고 할 사람이 네 아버지잖아. 고등학교 졸업 후 14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의 생활은 일종의 위안을 안겨주었지만 문구점 3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때때로 나 괜찮은 건가? 하고 문득 불안해질 만큼 공허감이 엄습했다. 이 세계와 나의 연결고리가 딱 끊겨서 아무런 전조도 없이 시간이 주위를 그냥 흘러가버린다. 연못 바닥에 잠겼던 쓰레기가 어느 순간 불쑥 떠오르는 것처럼 죽음도 그리 무서운 거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이 의식 위로 솟구쳐 나왔다. 그토록 어린 료도 이미 경험한 일이다. 게다가 아버지와 함께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퍼뜩 깨닫고 몸속 심지까지 꽁꽁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고향에 돌아오고 한동안은 요코하마 시절 친구들의 SNS를 부러운 시선으로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한 일주일 안 봤더니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거기서 오고 가는 말이며 사진 따위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 문구점은 늘 한산했지만 고정 거래처 덕분에 그럭저럭 어머니와 아들까지 가족 셋이서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았다. 해마다 정월과 추석이면 내려오곤 했기 때문에 문 닫힌 상점가의 어려운 처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점점 무너져가는 커다란 빈집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느껴졌다. 큰 길 건너 문구점과 마주한 건물 2층에는 예전에 그녀가 8년 동안 다녔던 피아노 교실이 있었다. 지금은 이미 폐허가 되어 건물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할 만한 젊은 애들도 이곳에는 없는 모양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도로를 건너 피아노 교실에 갔다가 레슨이 끝나면 문구점을 돌아와서 아버지 일이 끝날 때까지 숙제를 하며 기다렸다. 조수석에 앉아 그리 멀지도 않은 집까지 아버지가 운전해주는 그 차를 타고 돌아가던 그 들만의 시간이 이제는 너무도 그리웠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차라리 하카타에라도 나가 새 일자리를 찾아볼까? 이따금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손을 내밀어 만져보기도 귀찮아서
스르륵 사라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다니구치 다이스케가 맨 처음 세이븐더 문구점을 찾은 것은 리에가 귀향한 그 다음 해 2월이었다. 요코하마보다 훨씬 따뜻할 텐데도 오랜 아파트 살이 탓에 리에는 본가의 겨울 추위에 완전히 쩔쩔매고 있었다. 특히 욕실은 몸이 얼어붙을 정도여서 그해 겨울에는 유토와 똑같이 2번이나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혼자 멀쩡했던 어머니가 어이없어 하면서 간호해 주었다. 그런 병을 털고 일어난 참의 저녁 나절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놓트며 펜을 사러 온 시간에 그는 혼자 훌쩍 문구점을 찾아왔다. 이미 바깥이 오득오득해져서 어머니와 가게 당번을 교대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러 갈까 하던 참이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이 적었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낯선 손님은 리에의 주의를 끌었다. 계산대로 들고 온 것이 수첩뿐만이 아니라 스케치북과 수채화 세트인 것도 신기했다. 마른 편이고 키는 자그마한 그녀가 살짝 올려다 볼 정도였다. 감색 점퍼에 청바지라는 수수한 옷차림에 어쩐지 이 지역 사람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첩에 가격표를 떼어주면서 리에는 그의 새로운 삶이 이 동네에서 시작되기까지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하고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가 아니더라도 이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든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가게를 떠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 등에서는 어쩐지 이야기해야 할 것이 많은 삶이 느껴졌다. 한 달도 안 된 참에 그는 다시 찾아와 역시 스케치북과 그림 물감을 사갔다. 아침부터 세차게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마침 오크무라 씨라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가 즉슨을 들고 소일거리 삼아 가게에 놀러와 있었다. 계산대로 다가오려다가 아주머니를 보고 머뭇거리는 그에게 리에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아 미안해요 손님 내가 거치적 거렸나봐. 오크무라 씨가 옆으로 비켜주자 다이스케는 죄송한 듯 머리를 숙인 뒤에야 상품을 계산대에 내려놓았다. 비가 엄청 쏟아졌죠. 오크무라 씨가 말을 건넸다. 다이스케는 예 하며 슬며시 웃었다. 가게 앞에는 그의 하얀 경차동차가 세워져 있었다. 영수증은? 이라고 리에가 묻자 아 괜찮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매우 조심스러운 기색으로 그는 문득 얼굴을 들고 한순간 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신에게 뭔가 말을 건네려는 건가 하고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다이스케는 결국 침묵한 채 그대로 시선을 돌려 인사를 건네고 가게를 나가 허우 속에 차를 몰고 사라져버렸다. 그 뒤에도 이 이름을 알지 못한 남자 손님은 한 달에 한 번쯤 가게를 찾아와 스케치북이며 화교를 사갔다. 찾아오는 건 대부분 저녁 나절이었고 처음에는 A3의 큰 스케치북을 사갔지만 중간쯤부터는 A5의
작은 것도 함께 사갔다. 그런 상품을 원하는 손님은 고등학교 미술부 학생들 정도여서 리에는 재고를 발주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를 떠올렸다. 반년쯤 지나 유토의 여름 방학도 이제 슬슬 끝나는가 할 무렵이었다. 그날도 세차게 비가 내렸지만 오후 3시가 지난 무렵 그가 홀쩍 가게를 찾아왔다. 두툼한 구름이 도시 전체를 불어나게 뒤덮고 번갯불에 이어 땅을 울리는 괭음이 몇 번이나 리에를 놀라게 했다. 가게 문이 열리자 이런 날에도 무성한 가로수 그늘에서 울고 있던 매미 소리가 흐덥지근한 공기와 함께 밀려 들었다가 문이 닫히자마자 금세 밀려났다. 마침 오쿠무라 씨가 또 비도 그을 겸 쓰달돌로 와 있을 때였다. 여느 때처럼 스케치북과 그림 물감을 계산대로 들고 온 다이스케에게 의자에 앉아 만주를 먹어가며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던 오쿠무라 씨가 물었다. 손님,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모양이죠? 그는 놀란 듯이 예? 예 라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집에 온 손님도 대기 사생하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히저스 시가와 강변 장디팟에서 맞죠? 그림 그려둔 게 이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다이스케는 그저 뺨을 풀고 웃음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 다음에 여기 가져와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 어때? 리에도 보고 싶지? 리에는 그 여그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단골손님이 과연 어떤 자인지 탐색하기 위한 곳이라고 금세 짐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어째서 이 사랑할 만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10대 시절에 그토록 벗어나려고 했었는지 새삼스럽게 생각이 났다. 그녀는 일부러 이런 시골 동네로 이주해온 몹시 조용한 새 단골 손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난초해 하시잖아요,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또 오세요. 아니요. 보여드릴 만한 그림이 아니라서.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는 항상 그러듯이 냉큼 가게를 뒤로 했다. 오쿠무라 씨는 리에와 어머니의 얼굴 번갈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제 그 손님은 안 올지도 모른다고 리에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자 어쩐지 섭섭했다. 그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건 아직 아니었다. 다만 그야말로 고독해 보이는 그 사람이 결국 이걸로 이 동네를 떠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엾었다. 망가질 것 같아서 항상 조심조심 다뤄온 뭔가를 갑작스럽게 다른 누군가가 건드려 망가뜨려버린 뒤 같은 슬픔이 있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그는 다음 주 언제나 그랬듯이 평일 저녁에 혼자 가게를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미심쩍어하는 것을 분명 그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그가 내민 것은 스케치북 2콘이었다. 늘 들고 다녔는지 초록색 표지는 귀퉁이가 허옇게 달아 있었다. 가게 안에 그 밖에 다른 손님은 없었고 어머니도 외출 중이어서
그들은 단 둘뿐이었다. 정말로 가져오셨어요? 리에의 볼에 웃음이 번졌다. 첫 장부터 시작되는 그림은 미야자키시 아오시마 해변 일대의 풍경이 모양이었다. 도깨비 빨래판이라고 불리는 잔물결 같은 기복을 드러낸 바닷가, 아오시마 신사의 도라이, 그리고 머리 위로 펼쳐진 파란 하늘 그대로 봉떡 비춰낸 듯한 너른 바다와 저 멀리 해안선이 그려져 있었다. 리에는 얼굴 들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단골 손님을 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뺨이 떨려서 제대로 웃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스케치북을 넘겨보자 언젠가 얘기했던 히토스세 가와강과 그 근처의 공원, 근교의 댐, 거분군의 한창 꽃이 만발한 빛나무 등 그야말로 타지 사람이 찾아갈 듯한 관광지에서부터 역시 타지 사람이기 때문에 신기하게 보였는지 별 다를 거 없는 장소까지 다양한 경치를 그려내고 있었다. 스케치만 해둔 곳도 있는가 하면 색을 칠한 곳도 있었다. 결코 특별한 재능이 감지될 만한 그림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서툰 것도 아니어서 리에는 중학교 때 반에서 미술을 특히 잘했던 남학생의 그림이 생각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학교 무렵까지는 학교의 공작이나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그 뒤로는 그림 그리는 일이 딱 끊겨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 갑작스럽게 도화지와 붓을 받는다면 결국 이 남자처럼 중학생 때로부터 아무런 발전이 없는 방식으로 그려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는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 기술은 물론 제자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신은 성장한 것이든 늙어버린 것이든 인간의 나이는 이제 새삼 어린 순수함을 허락해주지 않는 게 아닐까. 자신과 별반 나이 차이도 나지 않는 이미 30대도 중반에 접어든 듯한 성인이 이토록 상큼하게 맑은 그림을, 게다가 장난을 한두 장 그려본 게 아니라 스케치북 몇 권 분량을 묵묵히 계속해서 그리고 있다. 리에에게는 그것이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왔다. 이 사람의 눈에는 세계가 아직 이렇듯 스스럼은 없는 표정으로 보이는 걸까? 그것과 조용히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15분쯤을 들여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겨 나갔다. 그녀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어떤 손님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이윽고 두 번째 스케치북의 마지막쯤에 그려진 한 장의 그림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고등학생 무렵 날마다 미야자키로의 등학교에 이용했던 버스터미널 건물이었다. 지금도 날마다 그 앞을 지나가지만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려니 왠지 갑자기 눈물이 솟구쳐서 리에는 그런 자신에 크게 당황했다. 한참 나중까지도 리에는 그때 왜 자신이 울어버렸는지 생각해보곤 했다. 결국 정신적으로
몹시 불안정했던 곳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료가 죽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고향에 내려온 이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인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감상이 마지막에 아주 작은 몇 방울 때문에 표면 장력을 깨고 쏟아져 나온 모양이었다. 매일 아침 이 버스 터미널의 대합실에 앉아 미야자키시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시절에는 자신이 장래의 요코하마에서 취직계 결혼 생활을 보내고 두 아이 중 한 명을 일찍 떠나보내고 이혼한 채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상큼한 스체와의 버스터미널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도 기억 속에 그리운 건물과 한 군데도 달라진 게 없었다. 유일하게 다른 곳이라고는 그것에 교복을 입은 17살의 자신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그런 감상은 어차피 나중에 자꾸 되짚어보는 동안에 잠깐 머릿속을 스쳐간 것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때는 단지 뭔가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 안에서 뭉클뭉클 부풀어 올라 가슴을 가득 채우고 다른 모든 감정을 짓눌러 버린 것이었다. 리에는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는 자신의 눈물을 어떻게도 하지 못한 채 웃으면서 손등으로 뺨을 훔쳤다. 잘 그렸네요. 미안해요. 나도 잘 아는 것이라 옛날 일이 생각나서 그만. 그리고 자칫 그림이 젖을까봐 가만히 스케치북을 덮고 한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잠시 꾹 견딘 뒤 다시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이 서있던 단골 손님이 그 순간 리에를 똑바로 응시해 한 채 눈이 빨개지더니 그녀와 마찬가지로 뚝뚝 눈물을 떨고 웃다. 그러고는 창피해하기보다 뭔가 비밀을 고스란히 들켜버린 사람처럼 급히 고개를 숙이고 옆에 산품 지녀 손반을 향했다. 이윽고 적당히 집어 언뜻한 빨간색 볼펜 하나를 가져왔을 때 그 눈에 눈물은 이미 씻겨 나가고 없었다.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다만 밤의 밤문 앞에서 현관등 불빛이 구석구석까지 비춰낸 맑은 조용함이 너무도 소중해서 결코 그 시간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다. 다이스키가 다시 가게에 찾아온 것은 그 일주일 뒤였다. 리에는 처음으로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했다. 다이스케도 안녕하세요 라고 응하고 복사용지 등의 사무용품에 대한 계산을 마치자 저기 라면서 얼굴을 들었다. 네. 리에는 큰 눈을 아주 조금 더 크게 떴다. 혹시 괜찮다면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녀는 당황해서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놀람 때문인지 기쁨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가슴의 두근거림을 느꼈다. 친구라는 말을 들어본 건 얼마만일까. 정말 오랜만이라고 느껴졌지만 그럴 리는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 말을 요코하마 시절에도 이곳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도 지겨울 만큼 보고 들었을 터였다. 이제는 열어보는 일도 없는 페이스북에서도 그녀는 다른 보통 사람들만큼은 친구와 연결되어 있고 이곳 고향에서는 어디를 가든 어려서부터 알던 친구들과 마주친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친구라는 단어는 그런 어떤 것과도 다른 신선한 여운이 있었다. 이런 직접적인 친구 신청은 아마 어린 시절에도 없지 않았을까. 나중에 냉정해져서 생각해보니 이제 어지간히 나이도 찬 어른이 입에 올리면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런 경계심이 앞서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그 스케치북을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친구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녀는 자신이 무엇에 동의했는지조차 애매하기만 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다니구치 다이스케라고 합니다. 그는 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희미하게 손끝이 떨렸고 그것을 감추려 했다. 이토임산이라는 회사명과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지금 명함이 없어서. 타케모토 리에라고 합니다. 아, 적어드릴게요. 리에는 계산대 옆에 노란 포스트잇 메모지로 손을 뻗었다.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일요일에 함께 식사라도. 일요일에는 아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리에는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오해할 여지 없는 또렷한 어조로 말했다. 결혼하셨습니까? 했어요.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하신 말씀이라면 좀 무섭겠는데요. 암튼 그래서 친구라고 해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도밖에 못할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네, 물론입니다. 충분합니다. 바깥 일도 보러 다니지만 대개는 날마다 가게에 나와 있어요. 보시다시피 한가하니까 언제든지 와서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안 사도 괜찮으니까요. 다니구치 다이스케는 그 뒤로 열흘에 한 번쯤은 가게를 찾아왔다. 점점 대화 시간도 길어지고 언제부턴가 어머니에게 가게 당번을 맡기고 함께 차를 마시러 가기도 했다. 임업 일을 하고 있고 대체로 현장은 4시 전에 끝난다. 요즘에는 가까운 산에서 작업 중이어서 일이 끝나자마자 달려온다고 말했다. 어느 날인가 리에는 그때까지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다이스케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전날 밤부터 내린 호우로 하루 일을 쉬게 된 다이스케가 점심시간에 찾아왔기 때문에 가까운 장어 덮밥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을 때의 일이었다.
자신의 출신에 대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추측했었지만 그쯤에는 오히려 뭔가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말결에서 감지되던 참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뜨거운 차를 마시던 다이스케는 잠시 머뭇거리 끝에 이런 얘기를 했다. 원래 자신은 금마현 이카호 온천에 자리한 어느 여관의 들째 아들이고 1살 많은 형이 있다. 형은 이른바 남봉꾼 잣남으로 근본은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앞으로 여관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부에도 열의를 보이지 않고 중학생 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해 어지간히도 부모님의 속을 썩였다. 그나마 가까스로 도쿄의 사립대에 들어갔고 그 뒤 2년 동안 미국으로 유학도 다녀왔다. 하지만 귀국 후에 결국 친구들과 어울려 도쿄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형을 편애했기 때문에 참을성 있게 고향에 돌아오라고 계속 설득했지만 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자 덜떠름하게 둘째인 자신에게 여관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신은 졌든 싫든 형보다는 수도분한 편이어서 지역 공립대학의 경제학부로 졸업한 참이었다. 여관 일을 거들면서 낙담한 부모님을 격려해드릴 여관 일을 거들면서 낙담한 부모님을 격려해드리려는 마음 하나로 필사적으로 일에 몰두했다. 조금씩이나마 부모님도 둘째 아들에게 여관의 장래를 맡긴다는 생각을 받아들여갔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형은 음식점 사업에 실패하고 거액의 빚을 또하는 채 부모님에게 울며 매달렸다. 아버지는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 조건으로 여관의 대를 이으라고 말했다. 어머니도 두 손 들어 찬송하면서 앞으로 형이 사장 자리를 맡기로 하고 자신에게는 장래의 부사장을 약속했다. 지카미야 어찌됐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회사를 끌어가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다가 형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왜 그렇게까지 잣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받는 것인지 예전부터 의문이었지만 지금도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 자신은 형을 사랑했다. 하지만 형 쪽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몇 년 뒤 아버지가 간암 진단을 받았다. 71세였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치료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간 이식뿐이었지만 그것도 그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선고가 떨어졌다. 뇌사 환자의 장기 제공을 기다릴 이유는 없어서 친척 간의 생체 간 이식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검사 결과 형은 지방간이어서 불가능했다. 자신은 적합했고 간의 상태도 좋았다. 우스꽝스럽게도 형처럼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지 않은 덕분이었다. 간이식은 제공하는 쪽에도 후유증의 위험이 있다.
사망하는 경우도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했다. 낭생 처음 아버지는 그에게 머리를 숙이며 효도를 해달라고 손을 잡고 울었다. 어머니와 형은 아버지가 조금 더 오래 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한다고 말하진 않았다. 다만 간이식은 안 해도 된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에게 뜻을 고도달라고 촉구하는 일도 없이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항상 셋이서 뭔가 쑥독쑥독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병문 안을 가면 그런 자리에 함께 있기가 몹시 거북스러웠다. 시간이 촉박해서 초조해하고 있다는 건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그는 간이식에 동의했다. 아버지가 조금 더 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그도 마찬가지였고 어머니와 형의 심정도 이해했다. 그래서 자진해서 기꺼이 간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했다. 아버지가 그에게 고맙다 라는 인사를 한 것은 그때 딱 한 번뿐이었다. 형은 앞으로 아버지의 유산은 동생인 너에게 모두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도 흐뭇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버지의 암은 예상보다 진행이 빨라서 결국 자신이 이식 동의를 고민하는 사이에 이미 성쓰기 어려운 상태로 커져 있었다. 아버지는 몹시 분노한 듯한 거의 증오에 찬 얼굴로 죽어갔다. 가족 모두가 슬퍼했지만 어머니도 형도 이미 무의미해진 그의 결심에 대해 결코 다정한 말을 건네주지 않았다. 나는 아무래도 마음이 너희도군요. 아버지의 목숨은 구하고 싶었지만 간 이식에 대해 알아볼수록 겁이 났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내 안에 뭔가가 이제 다시는 원래대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인연을 끊고 고향을 떠났어요. 최대한 먼 곳으로 가고 싶었고 이제 결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가족 얘기를 하는 건 이걸로 끝이에요. 다이스케가 털어놓은 얘기를 리에는 중간에 끼어드는 일이 없이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가 이런 벽전까지 허위허위 건너와 하필 임업이라는 위험한 중노동을 하면서 휴일이면 혼자 그림을 그리고 반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마침내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그 심정을 골똘히 헤아려 보았다. 그의 처지를 동정하면서 우정에 따라 자신도 뭔가 그의 고백에 무게에 걸맞은 비밀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자신이 아이를 병으로 잃었다는 것, 그 치료를 둘러싼 대립이 이혼의 원인이었고 귀향을 결정한 것은 연달아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것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이스케는 물끄러미 리에를 응시하고 있다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두어 번 끄덕였다. 식당은 손님이 점점 줄고 장어덮밥 찬압도 고도갔다.
두 사람 다 침묵하고 있었다. 이윽고 다이스케는 용기를 낸 듯 테이블 위 리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혔다. 조용히 덮어주었다. 라고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뜻밖의 일이었지만 리에는 전기톱에 위에 그 등살이 박힌 그 손바닥에 온기의 위로를 받으며 기쁘다고 느꼈다. 그가 하지 않았다면 자기 쪽에서 똑같이 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한 가지 변화에 몸을 맡겨야 할지 말지 몹시 빛바랜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시선을 떨구며 한참이나 생각을 더듬고 있었다. 결혼 후 다이스케는 리의 본가에 들어와 살았다.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태어나자 하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다이스케가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곳은 큰 아들 유토가 12살, 하나가 3살 때였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다이스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만큼 만일의 경우에 대한 얘기는 몇 번 했었지만 어떻든 금마현의 가족에게는 절대로 연락하지 말아달라. 혹시 내가 죽더라도 결코 그쪽과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었다. 다이스케가 사망하고 일주기를 맞이할 때까지 리에는 그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어머니와도 상의한 끝에 결국 가족에게는 편지로나마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6월은 아직 손맛에 등 채워서 멸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의하고 싶었다. 애초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나서서 가족 간에 화해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다. 미진한 부분이 많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다이스케의 형 다니구치 교이치는 편지를 받자마자 미야자키까지 달려왔다. 집 현관 앞에서 렌터카를 내린 교이치를 맞이하면서 리에는 사진으로만 봤던 그의 인상이 머릿속에 그려왔던 것과는 어딘지 다르다고 느껴졌다. 흰색 바지에 감색 재킷을 걸쳤고 어딘가의 브랜드 로고가 큼직하게 찍힌 벨트를 차고 있었다. 다이스키와 얼굴이 닿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좋은데 허술하다 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자신만만한 풍모였다. 리에는 멀리서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지만 친척으로서 격기 없이 던진 그 말에 교이치는 뭔가 무서운 것이라도 마주친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이쪽은 역시 따뜻하네요 라고 얼버무리면서 자신과 똑같은 다네구치 성씨의 이름을 밝히는 그녀를 찬찬히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팍에서 대렁거리는 선글라스에 곤혹스러운 웃음을 짓는 어머니와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이 리의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앞장서서 거실로 안내했지만 대낮 시간에는 어울리지 않는 진한 향수 냄새가 복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뒤를 따라가던 리에에게 친정집의 시골스러운 생활에 냄새를 새삼 돌아보게 만들었다. 교이치는 소파에 앉아 들썩거리는 기색으로 낮은 천장이며 사진이 놓인
장식장을 둘러보았다. 아휴, 이런 곳에서 죽었어? 라는 말이 금세라도 뛰어날 듯한 얼굴이었다. 다이스케가 언제 이 동네에 왔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미 편지로 전했었다. 커피를 내줬지만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는 말했다. 여기서도 큰 패를 끼친 모양이죠. 리에로서는 예상도 못한 말이었다. 아니요, 장례식 때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장례식과 묘지 비용,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 쪽에 청구하세요. 아니요, 그건 괜찮습니다. 걔가 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죠. 겨이치는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다. 리에는 그런 그의 얼굴을 몇 초쯤 바라본 다음에 입을 열었다. 예정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족과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겠죠. 괜찮아요. 나도 다 아니까. 옛날부터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녀석이라 자꾸 비뚤어져서 성정이 베베 꼬였거든요. 나하고 안 맞았어요. 애초에 성격상 한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좀더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 모르겠군요. 이런 데서 남을 깔려 죽다니. 마지막까지 불효를 하네요. 어머니에게는 아직 말도 못했어요. 리에는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말투에도 내용에도 반발심이 일었다. 슬픔을 얼버무리려고 일부러 난폭한 말투를 쓴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이스케의 조용한 성량함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그런 식으로 봤다는 것은 정적으로 겨우이치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남편이 왜 그토록 형을 만나려 하지 않았는지 이제 새삼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몇 번이고 연락해보는 게 어떠냐고 채근했던 것을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이가 있다면서요, 다이스케. 네, 지금 어린이집에 갔어요. 힘드시겠어. 혼자 키우려면 우리도 애가 셋이에요. 딸이라고 했죠, 아마. 네, 조카 딸인 셈이네. 얼굴이라도 보고 싶지만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미안하고 향이나 올리고 오늘은 이만 가야겠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쪽입니다. 아, 이건 우리 요간의 화과자예요. 꽤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 화과자라도 차에도 커피에도 다 잘 어울리니까. 겨이치는 그렇게 말하고 화과자 상자를 종이봉투채 내밀었다. 리에는 그를 불단으로 안내하고 방석을 권했다.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겨이치는 정자하고 잠시 영정 사진을 바라보더니 이건 뭐죠? 라면서 리에를 돌아보았다. 세상 떠나기 1년 전쯤의 사진이에요. 아, 이거 누구예요? 어떤 사진 말씀이시죠? 아, 그쪽은 아버지와 제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 그쪽이 아니라 이쪽 말이에요. 다이스케 사진은 없어요?
사진인데요. 교이치는 미간에 주름을 잡고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사진에 시선을 던지더니 이상하다는 듯이 리에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이건 다이스케가 아니에요. 예? 교이치는 어이없다는 듯한, 화가 난다는 듯한 눈빛으로 리에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뺨을 당기면서 희쭉 웃었다. 이거야. 원,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혹시 이 사람이 내 동생 이름을 쓴 건가? 다니구치 다이스케라고? 네, 맞습니다. 얼굴이 달라졌나요? 예전하고? 아니. 달라졌네 만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건. 다이스케 씨가 아니라고요? 현님이신 교이치 씨 맞죠? 나는 맞아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혼인신고라든가 사망신고 같은 거 구청에 했어요? 물론 했습니다. 현님과 가족들의 사진도 그이가 내내 갖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지금 잠깐 봐도 돼요? 그 사진. 리에가 앨범을 가져오자 교이치는 받아들고 방석에서 내려앉아 양반다리를 틀었다. 그러고는 첫잠부터 고개를 쭉 내밀면서 누구야 이게? 하고 영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리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교이치의 실소의 자신과 다이스케의 결혼 생활의 비웃음을 당한 듯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다이스케가 아니라 이 사람이야말로 대체 누굴까 하고 섬뜩해졌다. 어머니도 무서웠는지 슬금슬금 옆으로 다가와 딸의 팔을 잡았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 가운데 다이스케는 특히 마음에 든 것을 프린트해서 이 앨범에 넣어둔 건 했다. 교이치는 다이스케라고 우기는 그 남자가 리에와 유토 그리고 하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마지막 장까지 앨범을 넘겼다. 그리고 교이치 본인이 본가에서 양친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고는 흠칫댔다. 그 사진에 동생이 찍히지 않은 이유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다이스케가 셔터를 눌렀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얼굴을 들더니 교이치는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리에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곧바로 애매하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아연한 얼굴로 말했다. 암튼 대가한테 뭔가 이상한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안 됐지만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군요. 이자는 내 동생이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이스케를 행세를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군데요? 리에는 험악한 얼굴로 되물었다. 그거야 나도 모르죠. 지금 사진으로 처음 봤으니까. 아무튼 경찰에 가보시는 수밖에 없겠네. 뭔가 사기치는데 걸려든 것 같은데요. 한 남자 도입 부분부터 조금 읽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과거를 바꿔 살아온 한 남자의 인생,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한 남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미 여러분들 잘 자요. 고맙습니다. 음.